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내 대출 아니잖아요. 알아서 갚으셔야지. 왜 자꾸 저한테 그래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억. 제 명의로 빌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돈이었는지 제 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돈으로 아들은 강남 한복판에 그토록 원하던 정형외과 병원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금빛 간판 아래 서서 환하게 웃던 개원 첫날.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제 아들은 그 돈을 갚아달라는 제 부탁조차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병원 운영하느라 힘들어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제 현관문에 빨간 종이가 붙던 그날 아침 말입니다. 새벽같이 울린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가 이런 이른 시각에 찾아왔을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급히 옷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죠. 문을 여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법원 집행관입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행관이라니.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압류 집행 예고 통지입니다. 7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이 부동산은 경매 처분됩니다. 남자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제가 보는 앞에서 현관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류예고. 선명한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은 빨간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30년을 살아온 이 집. 아들 현우를 이곳에서 낳았고 이곳에서 키웠습니다. 밤새 열 내리는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새운 밤들. 학교 들어가기 전 마당에서 함께 놀던 추억들. 그 모든 것이 담긴 이 공간이 일주일 뒤면 제 것이 아니게 된다니.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순희 씨,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어디 아프세요? 부끄러웠지만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다 보였을 겁니다. 현관문에 붙은 그 붉은 종이들이요.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고 280만 원.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80만 원인데 이걸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동안 받았던 독촉장들을 다시 꺼내 펼쳐놓았습니다. 첫 번째 독촉장이 온 게 석 달 전. 그때는 은행에 전화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었죠. 담당자분도 처음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독촉장엔 법적 조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세 번째 독촉장엔 최종 통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압류 통지서까지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때 문득 현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은 정형외과 의사가 된 내 아들, 강남에 병원도 차렸고 환자들도 많다고 했던 내 아들, 그 병원을 차릴 때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현우도 알 텐데. 지금 엄마가 이렇게 힘들다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개원하고 나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처음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성공한 의사니까 할 일도 많겠거니 이해했죠. 그래도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현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전화를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지금 혹시 시간 좀 있니? 무슨 일이세요? 회진 돌아야 해서 바쁜데. 엄마가 사실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일 어때요? 내일이요? 7일 안에 돈을 내야 하는데 내일까지 기다리라고요? 현우야, 정말 급해서 그래.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니. 또 침묵. 그러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오세요. 근데 올해는 못 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았고 옷도 변변찮았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가방에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압류 통지서, 독촉장, 대출 서류. 이것들을 보여주면 현우도 상황을 이해할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떻게 말할까 연습했어요. 현우야, 이자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니? 원금은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강남역에서 내려 현우 병원이 있는 건물까지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 저만 동네 아줌마 같았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천장도 높고 정말 대단한 곳이더군요. 제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일한다니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역시 너무 초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장을 입었는데 저만 평범한 바지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1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문패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그 사이에서 현우정형외과라는 금빛 문패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혹시 바쁜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빛들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정장도 깔끔하게 입은 분이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예의 바른 목소리였지만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의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현우 원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고 오셨나요? 예약이요? 아들 만나는데 예약이 필요한가요?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직원분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내선 전화를 드셨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환자 진료 중이세요. 대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소파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원 내부가 정말 깔끔했어요. 하얀 벽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는 현우 학위증과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학박사 김현우, 정형외과 전문의,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그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환자들이 왔다가 진료를 받고 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직원분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다시 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드디어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나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달라졌더군요. 옷도 훨씬 좋아졌고 체격도 좋아져서 제가 키운 그 마른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갑자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바쁘다고 했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잠깐만 얘기하자. 현우가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개인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완전히 의사와 환자 같은 분위기였어요.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현우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데요? 집에 압류가 들어왔어.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그래. 왜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그 질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받았냐고요? 현우야, 그 돈이 다 누구 때문인데. 내 병원 차릴 때 돈 아니었니?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했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간절하게 부탁했잖니. 개원 자금이 없으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엄마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잖아.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자만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원금은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우 아내였습니다. 며느리죠.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잠깐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병원이라서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바빠요. 중요한 약속도 있고, 이따가 집에서 얘기하죠. 하지만 정말 급했습니다. 7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현우야, 정말 급해. 일주일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집을 잃는다고. 하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명의로 받으신 대출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책임이라니요. 자기 병원 차리는 데 쓴 돈인데 책임이 없다고요? 현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 돈이 저도 병원 운영하느라 빠듯해요. 직원 월급도 주고 장비 할부금도 나가고 임대료도 만만치 않다고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이 병원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애들이요? 손주들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할머니인데 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걸까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들에게 매달려야 하니까요. 그래도 현우야, 엄마가 집을 잃으면 어디서 살라고 그러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현우가 팔짱을 끼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제 살 길 찾느라 바쁘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제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이만 나가보세요. 다음 환자분 기다리고 계세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 저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을 지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제 모습이 우스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섰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얼굴을 쏘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내렸습니다. 저도 그 물결에 떠밀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좌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앉으려는데 한 젊은 남자가 먼저 앉았습니다. 그냥 서 있기로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속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을 키우면서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습니다. 미용실도 동네 저렴한 곳만 다녔습니다. 현우 교육비를 대느라 제 적금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의대 합격하던 날 현우가 전화로 알려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그 목소리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전공의까지 11년 내내 뒷바라지했습니다.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지만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책값도 생활비도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해서 용돈을 보태줬습니다. 밤낮 없이 일한다고 해서 영양제도 사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나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개원하고 싶어. 물론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 꿈을 이뤄주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자금이 부족해. 최소 5억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3억밖에 없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게 있는 건 30년 살아온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줄게. 정말? 엄마, 고마워. 이거 성공하면 엄마한테 다 갚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요. 은행에 찾아가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집값이 4억 정도 나왔고 그중 2억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강남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개원 첫날 화환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원장님 어머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원장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기쁜 마음에 대답하려는데 현우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 많으니까 집에 먼저 들어가 계세요. 왜? 엄마도 축하 자리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 제발 좀. 나중에 설명할게. 현우 표정이 급해 보여서 그냥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왜 저를 내보낸 걸까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다음 날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왜 그랬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하실까봐 그랬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으니까요. 그 후로 현우와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던 게 두 달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몇 달씩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성공한 의사니까 당연히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시식 코너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서서 시식품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고 이자도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자 연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법적 조치라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이미 석 달째 연체신데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후로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이었는데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그러다 압류 통지서까지 붙었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지하철이 제가 사는 동네역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빨간 종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압류해고. 그 글씨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현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걸었습니다. 그제야 받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엄마? 아까 얘기 끝났잖아요. 현우야, 제발 부탁이야. 이자만이라도 좀.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엄마 명의로 받으신 대출이잖아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병원 차리라고 받은 거잖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내가 부탁했잖아.
엄마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제 이름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엄마 명의잖아요. 그건 엄마 책임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건 다 뭐니? 대학 등록금, 생활비, 용돈, 다 어디 갔니?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갑자기 왜 들먹이세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라고요. 현우야,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병원 운영하느라 힘들어요.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현우야, 제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씨만 떠 있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툭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희 씨 계세요? 이웃집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시더니 돌아오셨는지 궁금해서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불을 켜시고 제 얼굴을 다시 보셨습니다. 많이 우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그 말을 하니까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울어요. 실컷 우세요. 그날 밤 할머니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대출받은 일, 병원 개원시켜준 일, 오늘 있었던 일까지 다요. 할머니는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시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순희 씨, 이제 그만 놓으세요. 뭐요? 그 아들 말이에요.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하지만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에요. 순희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아들놈이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위로가 됐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자식이어도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순희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놓아야 하는 걸까요? 제 아들을요. 하지만 어떻게 놓아요? 평생을 키운 아들인데요. 그래도 할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혹시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압류 통지서, 독촉장, 대출 명세서, 그것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7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시 경매 처분.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한테 다시 연락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희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압류건으로 상담 가능하신지요? 법무법인이요? 무슨 상담이요? 무료 법률 상담입니다. 현재 압류 예정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방문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할게요. 그렇게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대출 금액, 연체 기간, 집 시세, 수입 상황까지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받은 대출이라는 것도요.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요?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집도 지킬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 증명서, 재산 목록, 채무 내역 등이요.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직접 뵙고 자세히 상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소득 증명서, 대출 계약서까지 찾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제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용회복도 안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현재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마트 파트타임으로는 최소 변제액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신용회복도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힘든 수준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첫째, 아드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서류를 보니 의사시던데 정형외과 개원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사실 이 대출 자체가 아드님 병원 개원 자금이었다면 도의적으로도 아드님이 책임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미 거절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은 자기 명의가 아니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빚을 진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를 처음 본 건 아닐 텐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방법은 집을 파는 겁니다. 시세가 4억 정도 되니까 대출 2억 갚고 나머지로 전세라도 얻으시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랑 각종 비용 빼면
1억 5천 정도 남을 겁니다. 그 돈으로 전세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시면서 안정을 찾으시는 거죠. 제 집을 팔라고요.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요. 현우를 낳고 키운 이 공간을요. 마당에서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며 학교 가는 아들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침들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 목소리는 간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최선입니다. 아니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은행 쪽에서 이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니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현실적인 건 집을 파시는 겁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어요. 그럼 빚만 남고 집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매매하시면 최소한 남는 돈으로 새 출발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느릿느릿 걷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였지만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옆 벤치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모두에게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이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우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통화 때 들었던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엄마 명의로 받으신 대출이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의가 누구 것이든 그 돈으로 누가 병원을 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준 게 당연한 의무일 뿐이고 그에 대한 보답은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걸까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달릴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빨간 종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오늘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책장.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현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물한 거였습니다. 엄마 맨날 시간 보느라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거 달아드릴게요. 그때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몇 번이나 밥을 지었을까요? 현우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맛있게 먹는 아들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혼하고 나간 지 오래됐지만 책상과 책장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책꽂이에 꽂힌 의학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제목도 어려워서 읽을 수도 없었지만 아들이 공부하던 책이라는 것만으로도 소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현우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돌잔치 때 한복 입은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 입은 모습, 중학생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에 작은 벌레가 붙어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것도 살기 위해 빛을 찾아왔겠지요. 하지만 결국 뜨거운 불빛에 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라는 빛을 쫓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빛이 저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처만 입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순희 씨, 저녁 드셨어요? 할머니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아직이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국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귀찮게 해드릴 수 없죠.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귀찮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고 사실 혼자 있기도 싫었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대충 정리하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손 씻고 앉아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습니다.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반찬을 이것저것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야위셨어요.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잘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잘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오셨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순희 씨 표정만 봐도 알아요. 힘든 결정하셨죠. 30년을 산 집인데요. 현우를 키운 집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은 또 구하면 돼요. 하지만 순희 씨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버티다가는 몸이 상합니다.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면 정말 끝이에요. 현우한테 남겨줄 것도 없고 제가 의지할 곳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희 씨, 정신 차리세요. 그 아들이 집을 원하기는 할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애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죽든 살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뭘 위해 살아온 걸까요?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순희 씨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이제는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본인 위해 사세요. 집 팔고 전세 얻어서 편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빚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홀가분한지 아세요.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제 곧 이 집과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에 들어오는 게 달랐습니다. 저 소파도, 저 책상도, 저 커튼도 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에게 첫 줄을 쓰고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원망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움을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받았습니다. 네,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낮에 상담받았던 박순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집을 팔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30년의 추억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현우와 함께 저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그럼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어린 현우가 말했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면 제 노후도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됐지만 제 아픔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약속대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소개해줬습니다. 믿을 만한 곳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인이 제 집 주소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네면 괜찮아요. 빨리 나갈 겁니다. 집을 보러 왔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수리할 곳은 없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상태가 좋네요. 3억 8천에 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3억 8천이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매물이 나갔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라갔고 부동산 창문에도 붙었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신혼인 것 같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햇볕이 잘 드네요. 남향이라 좋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마당도 있고 괜찮은데 애 키우기 좋겠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중개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하겠답니다. 3억 7천에 흥정하던데 어떻게 할까요? 3억 7천이면 대출 갚고 1억 5천 정도 남았습니다. 전세 없고 생활비로 쓰기에는 빠듯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계약일이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챙기고 추억이 담긴 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현우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제 못 입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현우가 그린 그림들도 나왔습니다. 유치원 때 그렸던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는 현우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 혼자 현우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저 그림 속 행복한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계약 전날 밤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들이 쓸쓸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한테요.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저를 품어줘서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살게요. 좋은 집 감사합니다. 저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개인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힘내세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인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까지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1억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고 낡은 집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방 하나에 주방 딸린 곳이었습니다. 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짐을 실었습니다. 30년 살았던 집에서 나온 짐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트럭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빈 거실, 빈 부엌, 빈 방들, 추억만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안녕.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풀며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외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했던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집 텔레비전 소리, 위층에서 뛰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현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엄마 생각이나 할까요? 아니겠지요. 신경도 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우 번호가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2주 전이었습니다. 그때 차갑게 끊었던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사 왔다는 것쯤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인데요. 엄마가 이사했으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누르려고 해도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차갑게 대할까 봐요. 결국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를 듣기는 싫었지만 최소한의 연락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집 팔고 이사했어. 연락 주렴. 문자를 쓰고 지우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너무 슬프게 들릴까 봐요. 아니면 너무 무겁게 느껴질까 봐요.
결국 간단하게 수정했습니다. 이사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나갔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밤새 답장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읽었다는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잃고 이사했다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걸까요? 걱정되지도 않은 걸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겨울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한테서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것도 그만뒀습니다. 새 동네는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어려웠습니다. 대신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인심이 좋으셨습니다. 밥도 챙겨주시고 남은 반찬도 싸주셨습니다. 덕분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고급 승용차가 지나갔습니다. 잠깐 보이는 차 안에 젊은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현우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현우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혹시 저를 보고 지나간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못 본 걸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타면서도 계속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만약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한 거라면 어떡하죠?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면요? 아니겠지요. 설마 그럴 리 없습니다. 못 봤을 겁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도 식당에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가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순희 씨, 괜찮아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얼버무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무슨 일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사장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한테 버림받았다고요. 집까지 팔았는데도 연락 한 통 없다고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들러서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얘기도 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자식분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겨우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자주 못 만나시나 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바쁜가 봐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엄마한테 연락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지는 모르겠지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희 씨도 본인 인생 사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요. 2달이 지났습니다. 현우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꼭 전화라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작은 냄비에 끓인 국이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짜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섞였나 봅니다. 생일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초도 켤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나이 1살 더 먹은 것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이웃집 할머니가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여니 손에 작은 케이크를 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생신이시라면서요. 동사무소에서 문자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생신인 분들 챙겨주거든요. 자, 받으세요. 할머니가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아깝잖아요.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촛불도 켰습니다. 할머니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소원 빌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현우가 연락하게 해달라고 빌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까요? 결국 아무 소원도 빌지 않았습니다. 그냥 촛불을 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았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혈육보다 이웃이 더 따뜻할 수도 있구나. 아들보다 남이 더 챙겨줄 수도 있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도 한 명 데리고 있었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걸까요? 주방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현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 3인분이요. 아이 것은 순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얘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만 빠진 가족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었습니다. 사장님이 음식을 내갔습니다. 현우 가족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틀 사이로 조금씩 훔쳐봤습니다. 현우가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다만 효자는 아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주방 깊숙이 숨었습니다. 사장님이 계산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현우 가족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출발했습니다.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지러운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가 저를 몰라본 걸까요? 아니면 알아보고도 못 본 척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끔찍했습니다. 설마 정말 몰라본 걸까요? 엄마 얼굴을요. 아무리 오랜만이어도 엄마 얼굴을 어떻게 몰라볼 수 있나요? 아니면 알아봤는데 창피해서 모른 척한 걸까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엄마가 부끄러워서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현우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메시지를 남기려다 끊었습니다. 남길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걸었습니다. 그제야 받았습니다. 네.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아까 식당에 왔었지.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엄마셨어요. 현우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럼 봤구나. 알고도 모른 척한 거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거기서 일하세요? 그것도 설거지를요. 현우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자주 가는 식당인데요. 거기서 엄마 보면 제가 어떻게 돼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걱정하는 게 엄마가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창피하게 해서.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하시면 안 돼요. 제발이요. 현우가 부탁했습니다. 아니, 명령했습니다. 그럼 현우야,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현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알겠어. 더 이상 창피하게 안 할게. 걱정 마. 전화를 끊으려는데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으로 제 친구들이나 병원 사람들 앞에서는 저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무슨 소리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처지가 그러시잖아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창피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다신 안 그럴게.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현우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살아라, 현우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현우한테 매달리지 않기로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요. 아들에게 창피한 엄마가 되지 않기로요.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우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대 졸업할 때까지 모든 사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현우, 행복해하는 현우, 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우리 둘 다요.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우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지워야 할까요? 이러면 정말 끝인 걸까요?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끝냈습니다. 번호를 지웠습니다. 사진도 지웠습니다. 문자 기록도 지웠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제 저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들 없이 사는 첫날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은 계속했습니다. 사장님께 다른 식당을 소개받았습니다. 현우 친구들이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새 식당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일도 전보다 편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데려가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다들 제 사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책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었습니다. 작은 텃밭도 시작했습니다. 빌라 옥상에 공동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러 올라갔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혼자 보내는 겨울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있었고 이웃 할머니가 있었고 식당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현우와 함께 보냈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엄마, 현우야. 번호 바꿨어. 저장해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문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몇 달 만이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지웠습니다. 번호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새해 소망도 나눴습니다. 제 소망은 간단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옥상 텃밭에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도 심었습니다. 작은 모종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잘 자라렴. 예쁘게 열매 맺으렴. 식물들이 대답이라도 하듯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식당 일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반갑게 인사해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중고차였습니다. 예전 현우가 타던 고급 승용차가 아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현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현우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현우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말 급한 일이야. 현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큰일 났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집엔 안 들여보낼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을까? 현우가 차를 가리켰습니다. 싫어. 여기서 해. 아니면 그냥 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 큰일이 생겼어. 들을 필요 없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발. 현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어. 환자가 죽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현우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목소리 낮춰. 현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큰일 났어. 유가족이 소송 걸었고 배상금이 3억이야. 그래서 나한테 왜 와?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와줘야 하지 않아. 엄마잖아. 현우가 말했습니다.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네. 집 잃고 쫓겨날 때는 엄마 아니었잖아. 그건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요. 급하면 다야.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우리 어떡해? 현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나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그건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 내 책임이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병원도 문 닫았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배상금도 못 갚고 이대로 가면 파산이에요. 그럼 파산해.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현우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하는데? 걱정된다고 해야 해. 안 됐다고 해야 해.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잖아.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면 다야. 집 잃어도 괜찮고 식당에서 설거지해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엄마니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하지만 지금은 도와주셔야 해요. 왜?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고. 나를 창피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네. 그건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과한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알아.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희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그래, 보고만 있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돈만 좀 빌려줘. 나중에 다 갚을게. 무슨 돈? 나한테 무슨 돈이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집 팔고 남은 돈 있잖아. 그거라도 좀 빌려줘.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 얻어서 살고 있어.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야. 나중에 갚는다니까. 현우가 흥분했습니다. 언제 갚는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상황 정리되면.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아. 배상금 3억에 병원도 문 닫았는데. 제가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나도 없었어. 집 잃고 쫓겨날 때.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며느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달라? 똑같아. 너희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감옥 가라는 거야.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현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시선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이제 냉정해졌어.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애원했습니다. 그럼 죽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둘 다 멈췄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너희가 먼저 나한테 죽으라고 했잖아. 집 잃고 일자리 없고 갈 곳 없을 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말로는 안 했지. 하지만 행동으로 했잖아. 연락 끊고 외면하고 창피하다고 하면서.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현우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시발, 진짜 답답해. 며느리가 현우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 엄마가 이러는데.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는 이래. 이제 알았지.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뭘?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늙어서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것 같아. 현우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돌봐줘도 돼. 혼자 죽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거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선택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빌어도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도와줘.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받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현우한테 해준 게 뭔데?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병원 개원 자금, 내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빚 갚느라 쫓겨났는데 받은 게 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야. 빚까지 갚아줘야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돈 관리하는 법, 위기 대처하는 법.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잖아. 현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내 책임이야. 다 큰 어른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다 해줬어. 그래서 내가 혼자 못하는 거야.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제 배워. 혼자 해봐.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정말 끝이에요. 그럼 끝나.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며느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쉬워.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차에 기대섰습니다. 정말 안 도와줄 거야. 현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안 도와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엄마. 현우가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 너를 키운 거.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현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안 되겠어요. 안 돼. 대신 다른 곳에 가봐.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너희 친정. 며느리 부모님한테 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거절했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가봐. 빌어봐. 나한테 매달리듯이. 제가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안 도와주신대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그분들이 현명하시네. 딸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신 거지. 제가 비꼬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이미 충분히 망쳤거든. 더 이상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돈한테 가. 며느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해. 왜 나한테만 매달려? 제가 말했습니다. 그쪽도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 해결해. 부부잖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가자고.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차에 탔습니다. 현우도 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면 정말 끝이야. 이미 끝났어. 오래전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현우가 쏘아붙였습니다. 나도 내 아들이 이렇게 뻔뻔한 인간인 줄 몰랐어. 제가 받아쳤습니다. 현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 다신 오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강남 정형외과 의료사고, 원장 검찰 조사, 현우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환자 사망 사건, 유가족 소송, 배상금 3억.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우 병원이 폐업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옛날 현우가 어렸을 때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의사 될 거야. 그럼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줄게. 어린 현우가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됐지만 엄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현우와의 인연이 끝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살면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순희 씨,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잘 잤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수다를 떨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밥을 해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옥상 텃밭에 올라갔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잡초도 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식당 일을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손님들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다가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로 갔습니다.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온합니다. 외롭지만 자유롭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현우는 현우 인생을 살 것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현우 이름이 나왔습니다. 재판 소식이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텃밭의 토마토를 다 수확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혼자 보내는 겨울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있었고, 식당 사장님이 있었고, 이웃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한 살 먹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들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의사 아들을 개원시켜줬더니 가난한 어미를 창피하다며 외면했고 저는 그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도 계속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매일 만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현우 소식은 가끔 이웃 할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신문에 났다고, 재판 받는다고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들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 아드님 의사시라면서요. 요즘 병원 잘 되세요. 예전 같았으면 자랑스럽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연을 끊었어요. 이제 남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고마웠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현우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내렸습니다. 2년 사이에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했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엄마, 현우가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갑게 물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현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제가 말했습니다. 5분만 시간 줘. 현우가 애원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 짧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해. 아니면 가.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재판 끝났어. 그래서 제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어. 2년. 현우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배상금은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 10년 동안.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갚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다. 엄마한테 한 모든 것들. 현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현우가 말했습니다. 들었어. 이제 가.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나는 이미 정리 끝났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엄마 부르지 마. 나는 내 엄마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있잖아, 현우야. 엄마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면 됐어. 이제 각자 살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다신 오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엄마가 아프면 어떡해?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현우가 물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어.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 엄마는 정말 날 용서 못해. 현우가 물었습니다. 용서는 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순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 현우가 물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내가 또 날 버릴까봐 무서워.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럴게.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 말 믿을 수 없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줄 수 있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없어. 아무리 해도 못 믿어. 이미 늦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내가 선택한 거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 진짜로. 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후회해. 너를 너무 사랑한 거.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현우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비틀거리며 차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탔습니다. 창문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우와 다시 시작하면 또 다칠 겁니다. 또 버림받을 겁니다. 그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씻으러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경로당에 가고 밥 먹고 텃밭 돌보고 식당 일하고 현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지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쌓여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웃고 텃밭에서 수확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 아들한테 연락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안 해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본인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은데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을까?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옥상 텃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작은 싹들이 올라왔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라렴. 우리 함께 살아보자. 식물들이 대답하듯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담담하게, 후회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